조조에게 최고의 위기를 선사했던, 조조한테 최고의 위기를 선사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무튼 조조의 적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조조를 위협했던 마씨 집안, 마등과 마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초가 할아버지가 후한의 개국공시 마원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뭐 말할 수가 없고, 아무튼 그 마초의 할아버지가 도낭 쪽으로 가는 거 변방에서 강족 여인하고 결혼해서 마등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강족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 혈연이 아니면 신뢰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안하고 결혼 사람이면 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또는 우리 부족 사람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등의 어떤 군사적 역량이라든가 마초의 경우도 강족이 얘들은 우리야 라고 해주는, 그러니까 이 혼혈이 되었던 것이 마초에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깐수성과 섬서성 일대의 하나의 군벌로 성장하게 되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마등하고 실제 마등하고 좀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삼국지 연의의 마등은 되게 다크호스, 그리고 뭔가 있는 아저씨, 그리고 좀 충의에 불타는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의 마등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동네에서는 막 폼을 잡다가 저쪽 전국구에서 너 진짜 한번 뜰래? 그러면 나 여기 있을게 뭐 이러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중앙이 안정되면 너 붙을래? 그냥 조용히 거기 있을래?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관직 하나 줄게. 그거 갖고 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받으면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대표 주자가 되거든요. 마등이 있는 천수연, 병주, 양주 이쪽이 여전히 강족들이 상당한 여러 세력, 봉건, 영주들 같은 여러 세력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직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제일 세다는 걸 인정받는 거고, 여차하면 중앙에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지방 애들을 제압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좀 비겁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좋게 자기 주제를 잘 알았다, 역량이 안 된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마등을 끌어들였던 사람이 위나라에서 주로 이 지역 전담이면서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비중이 조금 떨어졌던 종효라는 사람이에요. 초계 법정 같은 사람인데 뭐 그래도 연의에 좀 등장하긴 하지만 하여간 좀 이렇게 됐던 양반인데, 종효가 이 마등 쪽을 잘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초가 등장할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요즘에 이렇게 폼 잡는 사람을 마초맨 그러잖아요. 저 옛날에 이거 삼국지 마초에서 왔나? 뭐 그랬어요. 굳이 안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거 하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뭐 스페인어 뭐 마초에서 왔다고. 일단 삼국지의 마초하고 마초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마초가 마초맨 맞아요. 원소가 조조를 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한번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흉노의 추장을 선우라고 하거든요. 뭐 묵뚝 선우, 무슨 선우인데 우리가 생각한 그게 나중에 칸이 돼요. 그래서 칸, 뭐 선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흉노의 어떤 선우를 끌어들여 가지고 북쪽 하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산서성입니다. 산서성에서 내려옵니다. 요 루트가 어디냐면 산서성에서 태원이라는 쪽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이게 옛날부터 몽고족이나 흉노족이 치고 내려오면 맨날 내려오는 길이에요. 정말 북방민족이 내려오는 루트예요. 그게 내려오면 바로 낙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수리 쪽에서 내려 찍는 거죠. 이쪽으로 흉노의 추장을 보내서 쳐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거 위험하니까 신뢰하던 종효를 보냅니다. 그래서 종효가 위로 올라가서 막고 있는데 하동군 태수 곽원이라는 장군을 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와서 여기를 포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타난 거죠. 갑자기 저기 대군이 확 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치니까 종효가 굉장히 고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퇴하자고 그래요. 부하들이 이거 갑자기 적한테 걸렸다, 후퇴하자. 그랬더니 종효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종효가 하는 말이, 제가 하동태수란 이름을 달고 곽원이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후퇴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이 지역 애들이 전부 일어나서 원소편에 붙을 거다.
심지어는 후방, 낙양 근처에 우리 세력권에 있는 애들 중에 상당수도 지금 우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후퇴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거다. 근데 죽어도 여기도 후퇴하면 안 된다라고 버팁니다. 그래서 마등한테 원조를 구합니다. 마등도 가만히 보니까 상대가 곤궁할 때 도와줘야 떡이 크잖아요. 그래서 젊은 장수였던 마초한테 10,000명, 그때 10,000명이 크거든요. 더욱이 얘네들 뭐 제일 센 부대 아니에요. 10,000명을 줘서 파견을 하죠. 근데 마초가 와요. 원소 쪽에서는 양쪽 협공이 들어왔는데 분수라고 강이 있어요. 이 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강인데 산서성을 동서로 나누는 강인데 여기를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곽원이가 건너겠다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말렸대요. 그럼 건너가지 말라고 했는데 똑똑한 애냐? 걔가 똑똑해서 그런지 그냥 신중해서 그런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건너갔는데 적이 도하할 때에 병력이 분리됐을 때 치는 거는 마초가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마초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격해서 아작을 내요. 그리고 흉노의 선우 이 사람들은 다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효는 포위를 하고 버티고 마초 부대가 와서 그냥 팍 패준 거지. 이걸 봐도 역시 양주나 이쪽에 있는 부대가 역시 세긴 세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곽원은 죽었는데 고관이 병주로 돌아가. 병주라는 데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하동 지역에서도 이제 잔당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종효는 다시 마등과 그 지역에 있던 여러 이제 부족들 동원해서 그 고관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이때 이제 마초가 참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자 마등의 권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조조는 일단 원소, 여포, 산동, 서주 지역을 제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뒤쪽에 국가적인 조직력은 약하지만 군대는 아주 강력한 강족, 저족 부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조조가 세력이 세지 않으니까 동쪽으로 가서 이 강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서쪽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조조가 약한 소리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강족도 있고 저족도 있고 촉한도 있고 이때 촉한은 유장의 촉한이죠. 근데 나는 혼자서 연주와 예주만의 병력으로 천하의 6분의 5와 싸워야 되니 어찌하면 좋겠나 라고 참 조조답지 않게 한탄을 합니다. 그때 순욱이 관중에 있는 애들은 10명이나 되지만 누구도 그들을 통솔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얘들은 모래알처럼 분열되어 있다. 단지 그 중에서 한수와 마초만이 제일 강하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투에만 강하지 이런 전체적인 세력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조조가 동쪽 산동 지역으로 원정을 가면 그 틈을 타서 우리 뒤를 칠 놈 아무도 없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걔들한테 사자를 파견해서 뭐도 많이 주고 이렇게 믿어주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해는 못 가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산동 원정 가는 동안은 조용할 거니까 안심하고 가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유비가 이때 마초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고 나온다고. 관우도 그 정도 됐으면 치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마초는 왜 안 치고 나오냐? 마초도 나중에 보면 치고 나올 만한 포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이 중앙 집권적 국가에서 사는 애들하고 저기 그 여러 부족들 거느리고 사는 애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조조가 드디어 동쪽을 진압을 합니다. 원소도 제거하고 여포도 제거하고 그랬더니 이 서쪽에 계시는 이쪽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거 뜨끔한 거예요. 아차 이거 괜히 놀고 먹었잖아. 쟤들이 싸울 때 칠걸. 이게 항상 바보는 뒤통수만 치다 끝나요. 자 그래서 조조가 원소와 여포 등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중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형주를 공략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그래도 이번에 아직 우리한테는 안 오니까 아직 기회는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종효가 한중도 치자고 그럽니다. 한중을 치니까 아구고 이제 우리한테까지 오는구나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형주로 내려가면서 또 마등한테 협박을 해요. 근데 그때 마등이 이게 보고 싶었나 봐요. 자기도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데 너 집에 안 갈래? 아니 좀 이따 갈게. 집에 안 갈래? 이래가지고 결국 또 여기서 집에 가요. 그랬더니 한수랑 막 싸웠나 봐 또.
그때 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서 한수하고 또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갈등이 나니까 오히려 조조한테 투항해버려요. 그냥 결심을 굳혔나 봐. 에이 이렇게 된 거야. 난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 거야. 난 이것만 주면 돼. 난 도지사로 만족하고 절대 대권 도전 안 할 테니까 대신 이거 보장해줘. 이렇게 딜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조가 그러면 다 네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마초만 두고 자기 군대는 거기 있으니까 그 양주 지역 군대를 통솔하게 하고 형제 가족들이 전부 업으로 오죠. 그래서 서울에서 집 짓고 살면서 함경도는 내 땅 주기로 했어. 그리고 함경도 도지사는 마초를 시켜놓고 자기들은 전부 서울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조조는 큰 걱정을 덜었죠. 왜냐하면 아무튼 거기서 함경도에서 마씨 집안이 굳건하게 버텨주면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봉기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마초를 두고 이 함경도 진압 작전이 성공을 하나 했는데 211년에 조조가 종효를 시켜서 한중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말 평안도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함경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평안도를 친다는 건 함경도도 친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함경도에서 봉기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초와 한수 그리고 그곳에 있던 10개 부족, 뭐 양춘이 뭐 누구니 하는 애들이 다 10부의 병력을 이끌고 봉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들의 지도자가 마초와 한수였죠. 그런데 당시 병력이 한중에 들어가 있고 뭐 형조도 들어가 있고 조조가 너무 넓은 곳을 통치하니까 병력 집중이 안 되거든요. 얘들이 밀고 오니까 거의 무인지경으로 휩쓸어 가지고 그 중요한 관중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서안 주변 섬서던 일대를 단숨에 점령해버리고 동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조도 난리가 나가지고 장하빈이 서왕인이 최고의 맹장들을 모두 보내서 동관을 경계로 이제 대치하게 되죠. 요거를 이제 삼국지에서는 이때 가후가 등장해서 한수하고 마초가 저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간질 시켜라. 근데 사실 이거 가후 아니라 누구든 다 생각해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아니 얘들이 이민족 다른 게 하루 이틀이야. 중국에 있으면 이민족 애들 어떻게 다루는지는 지들이 다 알아요. 지들 맨날 싸우는 애들. 문제는 이간질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간질 시키느냐. 요걸 가후가 잘한 거고. 제가 왜 여기서 제가 가후를 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마초나 한수도 안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늘 우리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얘들과 전쟁 나기 전에 맨날 피 묻혀갖고 하고 분명 이거 보나마나 이상한 짓 한다. 우리는 절대 믿자. 이런 거 다 하고 나와. 하고 나와도 소용없긴 하지만 나와요. 근본적으로는 얘들이 연합 세력이라 통제가 잘 안 돼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 유명한 위나라의 기병들. 오나라에 가면은 10대 1로 휩쓰는 위나라 기병들이 여기서는 붙었다 하니까 상대가 안 돼. 그러나 마초만이 올바른 전략을 내세우고 한수가 여기서 꼼짝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 한수는 이거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좀 의심도 많고 군사적 재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곽원하고 싸울 때처럼 덕이 도하에 올 때 어떻게 치자고 그러는데 한수가 꾸물꾸물거리고 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조조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겠구나. 다시 말하면 10개 부족 중에서 제일 위험한 놈이 마초다. 그래서 한수와 마초를 분열시키는 것도 결국 타겟은 마초다라는 거죠. 중간에 마초가 조조를 한번 죽일 뻔도 하지만 그게 허저편세가 얘기를 했고 한수와 마초의 분열을 이용해서 조조군이 치고 들어가서 마초를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조조가 수도로 귀환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마대와 마초의 일가족 형제들이 모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모조리 몰살시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마초는 왜 자기 아버지부터 형제들이 인질로 있고 아니 자기가 봉기하면 이겨도 죽고 저도 죽을 거잖아요. 알 텐데 왜 그걸 봉기를 했느냐. 뭐 마초란 인간이 뭐 어때 알 게 뭐야. 내가 출세하면 그만이지. 내가 천하를 먹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모두 죽어도 좋다라는 냉혈한이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이 나중에 뭐 마초가 뭐 우리 일가족이 다 죽었다고 맨날 슬피 울고 뭐 술 마시며 통곡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건 뭐 드라마 작가의 몫이지 제 몫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짧은 기록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마초가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근데 삼국지연의 나관중도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삼국지스럽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마등이 조조 암살 음모에 가담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마등의 일가족이 몰살되니까 마초가 뭐야? 그러고 너 조조는 철천지원소. 그래서 삼국지에 마초는 조조라 그러면 팍 돌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게 마초는 후퇴해서 얘가 좀 긴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재기를 해요. 그래서 강족하고 이민족을 다시 통합해서 양주를 점거하고 또 병주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조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박살 낸 줄 알았더니 웬걸 잔챙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마초가 더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양주에서 병주까지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옛날 동탁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죠. 제가 치고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중, 관중 이쪽 담당이었던 하우연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우연이 마초랑 정면으로 붙었는데 박살나고 도망갑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마초가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역시 쟤들하고 1팀으로 이게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뭐 이 스토리 복잡한데 해가 뭐 이렇게 또 분열시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배신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초가 또 파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중으로 도망갑니다. 한중으로 도망가서 장로의 군대를 빌려서 또 저기 조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장로가 이게 또 찌질한 인간이라 저거 마초가 키워봤자 나중에 나를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병력만 줘서 너는 조조를 치는 역할. 그러니까 너도 소모되고 조조도 소모되라. 두 호랑이가 붙어서 좀 어떻게 다리라도 부러져라 제발. 그러고 이제 자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제발 조조 왼팔, 마초 오른팔 뭐 이러고 있는데 마초가 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군대가 계속 소모되잖아요. 결국 방덕이 조조한테 가버려요. 방덕이 마초에 부하라는 건 관료가 아니에요. 방덕도 자기 또 부족이나 자기 이 군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마초군 내부가 그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중소영주들의 집합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초가 한중에 있다 보니까 자기 세력만 자꾸 뜯겨나가고 소모전만 하고 슬픈 거죠. 그래서 우울해 있는데 적벽대전 나고 어쩌고 하면서 유비가 군대를 끌고 촉을 칩니다. 그랬더니 마초가 차라리 유비한테 붙자고 해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유비한테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유비가 마초를 꼬셔요. 마초가 이게 역시 행동력이 빨라가지고 그냥 붙으면 되겠어. 가서 합류를 공을 세워야지. 그래서 유비가 성도를 함락시키기 직전에 군대를 끌고 와서 탁 가담을 하죠. 사실 공이 크든 작든 유비가 마초를 엄청나게 대우를 해줍니다. 왜? 마초는 자기가 가진 지분이 있어요. 공을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초를 평서장군으로 삼고 장비와 함께 한중 전투에 투입하고 또 뭐 표기 장군, 양주목, 그 다음에 태향후라는 거로 책봉을 하는데 이 후라는 건 제후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로 책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말 레벨이 다르거든요. 221년에 책봉을 했는데 222년에 47세로 사망하고 말아요. 병으로 그냥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마초에게도 안타깝고 유비는 정말 슬픈 게 219년, 220년에 한중해서 유비가 전성기가 되는데 요 3, 4년 사이에 황충 죽죠, 관우 죽죠, 장비 죽죠, 마초 죽죠.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비에게는 219년에서 222년 사이가 절정에 올랐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갈량은 마초가 문무를 겸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조조가 했던 평하고 말만 다르지 똑같은 건데 결국 마초는 강족과 저족한테 인심을 얻을 수 있는 단지 혼혈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상이고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였고 한 지역을 다스리고 군대를 크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비 측 입장에 보면 결국 관우 장비와 맞먹는 인물이었던 건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일화가 마초가 이렇게 유비한테 와서 나랑 붙자고만 이래가지고 유비한테도 막 하찮게 하고 그러니까 관우 장비가 어느 날 이 자식 벌을 꼬척 준다고 뒤에서 딱 완전 무장하고 서 있는 걸 보고 마초가 내가 관우 장비한테 죽을 뻔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관우랑 유비랑 마초랑 장비가 같이 만날 일이 없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한번 따로 만나야 되는데 모르죠. 그런 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다만 마초의 어떤 성격, 개성을 보여주는 일화로는 정확한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